말레이시아는 웃고 인도네시아는 울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쿠알라룸푸르 국방부 청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활짝 웃으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500km 떨어진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두 나라의 극명하게 다른 표정이었죠. 제가 지난 6개월간 목격한 이 장면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 KF-26대 120억 달러. 2028년부터 인도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차세대 주력 전투기 1순위 KF 보람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전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았는데, 우리가 공동개발 파트너였는데, 이제 옆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받는다고? 왜 말레이시아는 웃게 되었고, 왜 인도네시아는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스트롱입니다. 58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방위산업 수석연구원입니다. 28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7년부터 제인스에서 근무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전투기 시장은 제 전문 분야였어요. F-16, F-18, 타이푼, 라팔 이런 서구 전투기들의 성능과 수출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형적인 서구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은 서구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죠. 특히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2010년 제가 쓴 보고서 제목이 한국방산, 저가 시장의 틈새 전략이었을 정도니까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편견에 기반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제 성격은 냉철하고 회의적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스터 데이터라고 부를 정도로 숫자와 사실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KF-21 같은 프로젝트는 제 눈에 야심차지만 검증 부족으로만 보였던 거죠. 런던 제인스 본부 12층,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블룸버그 터미널을 켰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BAE 시스템즈, 이 회사들의 주가와 수주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제 모니터 목록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KF-21 계약서에 서명하는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이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3월 런던은 여전히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햄프스테드 자택에서 나와 노던 라인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길에는 늘 파이낸셜 타임스와 디펜스 뉴스를 읽었죠.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는 1898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위산업 분석 기관입니다. 전 세계 국방부, 방산업체, 투자자들이 저희 보고서를 구독하죠. 2024년 3월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투기 시장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1990년대에 도입한 러시아제 미그-29와 미국제 FA-18D 호넷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종 모두 노후화가 심각했죠. 업계의 예측은 뚜렷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 중고 전투기를 선택할 것이다. 제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24년 2월에 작성한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말레이시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제약으로 인해 중고기 도입 가능성 75%, 한국 FA-50이나 KF-21 같은 비서구권 플랫폼의 가능성은 10% 미만. 매일 아침 저는 이런 분석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제 엑셀 시트에는 F-16, F-18, 타이푼, 라팔, 그리펜 이런 서구 전투기들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예 비교 대상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2024년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제 일상은 변함없이 평온했고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제 후배 연구원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세요. 폴란드 공군이 FA-50 작전 가동률 92%를 기록했대요. 이건 F-16보다 높은 수치잖아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92%? 신규 도입 전투기가 6개월 만에 이런 수치를 낸다고.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는 특수한 케이스야. 러시아 위협 때문에 정비에 올인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신호는 한 달 뒤에 왔습니다. 7월의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자카르타 소재 익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제목은 인도네시아 KF-21 사업 관련 제보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KF-21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20%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재정 문제로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손을 놓은 사이 옆나라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정보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8월에 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DSEI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대규모 부스를 차렸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그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KAI 해외 영업 담당 임원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제인스의 마크 스트롱 박사님이시죠? 그는 저를 시뮬레이터 앞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현재 시제 6호기까지 제작이 완료됐고 누적 시험 비행 시간이 2,40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5개국 이상이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심 표명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9월, 저는 연구소 원래 보고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투기 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제 결론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 제약으로 중고 F-18 또는 소량의 F-16B를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플랫폼의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청중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서울 주재 영국 국방무관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이 저를 힐끗 보며 고개를 저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월이 되자 신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사천 KAI 본사와 공군 기지를 시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친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23분.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발신자는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변인실이었습니다. 제목은 프레스릴리스, 차세대 주력 전투기 사업 관련 공식 발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도입 후보 1순위로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선정했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본 사업은 총 36대 규모이며 예상 계약 금액은 120억 달러입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분명 오보일 거야. 저는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KF-21, 36대, 120억 달러, 1순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른 뉴스 사이트들을 검색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디펜스 뉴스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제 지인에게 걸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KF-21을 정말 선택한 겁니까?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6개월간 철저한 검토 끝에 KF-21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F-16은요? F-18은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합항공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FA-50과 KF-21의 시너지, 부품 공통화, 정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오전 10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제인스 글로벌 본부의 CEO, 각 지역 담당 임원들, 주요 연구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CEO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담당 아닌가?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계속 질타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크, 상황이 심각해. 자네가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해. 말레이시아로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한국도 가서 KF21을 직접 확인하게. 그리고 2주 안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게. 이게 자네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동남아 하늘 장악하나, 말레이시아 선택, 인도네시아 후회, 한국 방산, 세계 4위 도약.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놓친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요? 11월 중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11월 12일, 인도네시아에서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긴급 질의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장관을 맹비난했죠. 한 의원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KF21의 20% 지분을 가진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재정 관리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제 옆나라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먼저 받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수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검토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갑자기 KF21도 후보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11월 14일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긴급 대응책을 발표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F-16V 블록 70을 특별 할인가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격은 KF-21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겠다. 같은 날 프랑스 다소도 움직였습니다. 라팔 전투기 12대를 파격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서구 방산업계가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11월 15일 제인스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수석이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롱 박사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록히드 마틴과 다소가 우리 연구소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네. 만약 자네가 KF21의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면 록히드 마틴과 다소의 후원이 끊길 수 있네. 그건 연간 120만 달러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11월 18일, 출국 이틀 전, 제게 익명의 경고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타자로 친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스트롱 박사님께 한국 편을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력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두려움까지 찢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11월 19일, 런던 히드로 공항. 저는 인천행 대한항공편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핵심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피상적인 홍보 자료와 언론 보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급하게 1차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썼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KF21은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플랫폼이나 실전 검증 부족,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합리적인 측면도 있으나 리스크도 존재, 전형적인 양비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11월 22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CEO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마크, 이게 뭔가? 이건 위키피디아 수준 아닌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나. 이 보고서는 반려하겠네. 다시 작성하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무력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경력의 박사가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쌓아온 것은 전문성일까요? 아니면 오만함일까요? 11월 말, 저는 심각한 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보고서 제작성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도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KF21을 제대로 평가한 걸까? 내가 28년 동안 믿어온 서구기술 우월주의가 사실은 환상이었던 건 아닐까? 새벽 3시, 4시.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과거 제가 쓴 보고서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2010년 한국방사는 저가 시장의 틈새 전략. 2015년 K9 자주포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뿐. 모든 보고서가 같은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괜찮지만 최고는 아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28년 경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12월 12일 오전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 서울 주재 영국 국방무관이었습니다. 마크, 자네 상황 들었네. 힘들다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다음 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방문 일정을 잡아줄 수 있네. KF-21 실물을 직접 보고 엔지니어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하겠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고맙네. 꼭 가고 싶네. 12월 16일,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짜 진실을 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데이비드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잘 알고 있네. 나도 2년 전까지는 같았으니까. 하지만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한국 기술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 사천역에 도착하니 KAI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납고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KF-21 시제 6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쌍발 전투기, 매끈한 유선형 동체,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각진 형상. KAI 수석 엔지니어 김재훈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롱 박사님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성능은 4세대 전투기의 1.5배.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AESA 레이더 성능은 어떻습니까? 김 상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갖추고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기밀이지만 F-16B의 APG-83과 동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은요? F-414G-2400입니다. FA-52 쓰는 F-404의 형제 엔진입니다. 부품 공통화율이 60%입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부품 공통화 60%?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FA-50과 KF-21을 함께 운용하면 정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미국의 F-16과 F-35는 이런 시너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 타즈리 장군과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왜 F-16이나 FA-18이 아니라 KF-21을 선택하셨습니까? 타즈리 장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FA-50 18대를 운용합니다. 만약 여기에 KF-21 36대를 추가하면 우리는 54대의 한국제 전투기를 갖게 됩니다. 엔진이 호환되고 부품이 공통되고 정비가 통합됩니다. 연간 정비 비용이 8억 달러 절감됩니다. 이것이 통합작전 능력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억 달러? 네. 우리가 계산한 수치입니다. 20년이면 160억 달러입니다. 전투기 구입비보다 많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미국과 유럽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됩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KF-21 보람에 동남아시아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 12월 19일 서울 호텔방. 저는 새벽 3시까지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애매한 양비론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술적 분석, 경제성 분석, 전략적 분석, 지정학적 분석, 향후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28년 경력을 걸고 내릴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KF-21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F-16B와 FA-18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향후 5년간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결론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제 28년 커리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진실이었습니다. 12월 20일, 저는 데이비드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크, 자네 각오가 된 건가? 이 보고서를 내면 자네 연구소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제가 28년 동안 입으로만 외쳤던 객관적 분석을 이제야 진짜로 하는 거야. 12월 21일,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전쟁의 폐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수도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28년 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서구 중심주의. 그것이 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12월 22일,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240페이지. 제 28년 경력을 쏟아부은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다. 서구 중심의 시장이 다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12월 23일,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저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CEO와 전체 이사회. 본문에는 간단히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28년 경력을 걸고 작성한 것이며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집니다. 마크 스트롱.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2월 26일 박싱데이. 오전 9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2명의 이사진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트롱 박사, 보고서 잘 읽었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어.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네. 질문이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추측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과 수치로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이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이 보고서대로라면 록히드 마틴과 다소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그들의 후원이 끊길 텐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제 책임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후원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을 왜곡해서 보고서를 쓴다면 그건 우리 연구소의 신뢰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120만 달러를 지키려다 126년 명성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CEO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트롱 박사의 보고서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소가 126년간 지켜온 원칙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12명 중 9명이 보고서 승인에 찬성했습니다. CEO가 선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식 제인스 리포트로 발행합니다. 발행일은 12월 30일. 그날 오후 예상대로 록히드 마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크, 이 보고서가 나가면 우리는 제인스와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네. 연간 80만 달러 후원이 끊길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학자야. 진실을 써야 해. 총 120만 달러의 후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디펜스, LI지넥스원, 한국방산업체들이 제안한 금액은 총 150만 달러. 록히드 마틴보다 많았습니다. 12월 30일 새벽, 보고서가 전 세계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고서 발행 4시간 후,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BBC. 하지만 세 번째 전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본사 CEO였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 보고서 때문에 우리 주가가 오전에만 1.8% 떨어졌네.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오후 2시,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제인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록히드 마틴만이 아닙니다. 보잉, 노스럽 그루먼, BAE 시스템즈, 모든 서구 방산업체들이 우리 연구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우리 연간 후원금의 45%가 증발했습니다. CEO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크, 상황이 심각해. 이사회 일부에서 자네 해고를 요구하고 있어. 오후 5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반박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제인스 보고서의 치명적 오류, KF21 과대평가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28년 경력, 126년 전통의 연구소, 전 세계 방산업계, 모두가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 이름이 헤드라인에 올라 있었습니다.
제인스 스트롱 박사, 한국 편파 보고서로 논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 저희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협박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12월 31일, 연말 마지막 날. 저는 제인스 본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서류는 보고서, 철회 및 사과문. 오른쪽 서류는 사직서. CEO가 제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에게 24시간을 줬네. 이제 결정할 때야. 왼쪽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 양심을 팔아야 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면 제 양심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울 주재 영국 국방무관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이었습니다. 마크, 서명하기 전에 이것 좀 보게. 그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언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전문가들이 제 보고서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롱 박사의 보고서는 서구학자로서는 드물게 편견 없이 한국 기술을 평가했다. 학자적 양심의 표본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크 스트롱 박사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에 감사한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한국 전체가 자네를 지지하고 있어.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트위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마크 스트롱 박사의 한국 방산 분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CEO님, 로키드 마틴의 후원이 끊긴 대신 한국 방산업체들이 더 큰 금액을 제안했다는 거 아십니까? 총액은 연간 240만 달러입니다. 로키드 마틴보다 2배 많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는 28년 동안 서구 중심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었네. 하지만 이제 그 틀을 깼어.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자네를 환영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저는 왼쪽 서류 사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CEO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마크, 자네 무슨 짓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제 보고서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류, 사직서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인스가 서구방산업체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저는 CEO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CEO님, 선택은 이사회가 하십시오. 저를 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인스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날 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스트롱 박사 유임에 찬성 8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CEO가 선언했습니다.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서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봅니다. 마크 스트롱 박사를 글로벌 방산시장 담당 부소장으로 승진 임명합니다. 새해 첫날 2025년 1월 1일 저는 새로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28년 만에 저는 진짜 학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제 보고서 발표 3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방부 청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KF-21 보람의 36대, 총 계약 금액 120억 달러. 저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영국 제인스 연구소의 마크 스트롱 박사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태국 공군, 필리핀 국방부, 폴란드 국방연구소. 전 세계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판매 부수는 3주 만에 15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1월 25일,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 재참여 결정. 미납 분담금 14억 달러와 위약금 3억 달러, 총 17억 달러를 5년 분할 납부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영국 제인스의 마크 스트롱 박사가 한국 기술의 진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망설였을 것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제 보고서가 표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2025년을 바꾼 보고서, 스트롱 박사와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업계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디펜스 뉴스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스트롱 박사를 오해했다. 그의 보고서는 편파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편파적이었다. 3월 1일 제 생일. 아내가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특별 게스트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데이비드 대령, 화상으로 연결된 말레이시아 타즈리 장군. 케이크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쓸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 처음으로 진짜 학자가 된 기분이야. 2025년 3월 제 보고서의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최종 후보 3개, F-35A, F-15EX, 그리고 KF-21 보라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이 KF-21을 후보에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3월 15일 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KF-21 기술 설명회를 방콕에서 개최했습니다. 3월 말 필리핀도 움직였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FA-50 경공격기 12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4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KF-21 평가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차관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스트롱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의 보고서를 정부 공식 자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중순 부쿠레슈티를 방문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3시간 동안 KF-21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월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표명한 겁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 전투기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놀라운 부상 KF-21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재편하다. 블룸버그는 분석 기사에서 언급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87% 상승했다.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전쟁 폐허에서 방산 강국까지였습니다. 7월 저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의 선전은 5,000명의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방산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불과 8개월 전입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세계 4위 방산 강국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상징입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8월 획기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한국 HD 현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총 12척 6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수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인스 연구소의 마크 스트롱 박사가 한국 방산의 진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월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방산 조달 시 한국을 공식 파트너 국가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10월 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 저는 각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이 미국 중심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그 상징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11월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왔습니다. 영국 왕립국제관계연구소 채텀하우스에서 올해의 국제안보 기여상을 제게 수여한 겁니다. 런던 채텀하우스 대강당. 시상자는 전 영국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스트롱 박사는 28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썼습니다. 그는 막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버렸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편견을 깨뜨리는 모든 학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만에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1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제 위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 글로벌 방산시장 담당 부소장.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저는 다른 사람을 봅니다. 1년 전에 오만한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호기심이 보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한국 서예가가 써준 글귀입니다. 온고지신. 저는 이제 아시아를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 독서 목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학자들의 책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학자들의 책을 읽습니다. 제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믿었습니다. 기술은 서구에서 동양으로 흐른다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7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 강의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런던 대학교에서 글로벌 방산시장론을 가르칩니다. 첫 시간은 항상 같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틀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아시아를 과소평가했고 서구 중심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데이터를 보되 편견을 버려라. 겸손하되 비겁하지 말라. 진실을 쓰되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 연구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목은 신흥방산 강국의 부상, 브라질, 튀르키예, 인도, 한국입니다. 저는 이들을 연구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장기적 비전,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그리고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 제 인간관계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학자, 서구방산업체 임원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연락처에는 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한 한국 친구가 말했습니다. 스트롱 박사님, 우리 할아버지는 문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3대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이유를. 저는 한국의 과거만 봤습니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꿈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꿈은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이제 제 꿈은 다릅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편견을 깨뜨리는 것, 후학들이 저처럼 28년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2026년 2월 10일 오늘,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1년 기한의 객원연구원으로 갑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살며 한국 방산을 더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책의 첫 문장을 타이핑합니다. 나는 28년간 틀렸다. 하지만 인정하는 용기를 냈다. 이것이 나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었다. 59세,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학자로서의 인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편견은 전문가도 망칩니다. 저는 28년 경력의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서구 중심주의라는 편견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문성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편견을 버리고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진짜 전문성입니다. 둘째, 진실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진실을 썼다가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학자의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진실과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십시오. 셋째, 70년 역사의 기적을 배우십시오. 대한민국은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교육입니다. 한국은 가난해도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넷째,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서구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다극화 시대입니다. 한국,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인도네시아의 후회에서 배우십시오. 인도네시아는 KF21의 20% 지분을 가진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재정 문제로 손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옆나라 말레이시아가 먼저 받게 됐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저하면 놓칩니다. 여섯째, 파트너십의 가치를 아십시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파트너로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 정비 교육, 부품 생산 라이선스. 한국은 구매자를 파트너로 만듭니다. 일곱째,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FA50 작전 가동률 92%, KF21 시험 비행 2,400시간, 부품 공통화율 60%, 숫자가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십시오. 여덟째, 용기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저를 지지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 한국 정부, 폴란드 국방부. 여러분도 옳은 일을 하다가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선입견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방산 강국이 된 이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59세가 되어서야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편견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레이시아는 웃고 인도네시아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웃음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룬 기적.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크 스트롱은 그 기적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28년 만에 눈을 뜬 회개한 편견주의자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 KF21의 세계 정복 스토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견을 깬 경험, 용기를 낸 순간, 한국에 대한 생각,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진실에 대해, 용기에 대해, 그리고 변화에 대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편견은 전문가도 망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